안녕하세요. 주식변스입니다. 주님들과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결국 이제 네이처셀의 방향성이에요.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뭐 주말 빼고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네이처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조인트 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하나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조인트 스템. 조인트 스템의 미국의 2B, 3회 이상 결과입니다. 우리가 요거에 이제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메릴랜드, 볼티모어 토지 뭐 인수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은 연휴 직전 공시를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사측에서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서 요 일정 내로 공시를 통해서 우리 토지 취득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조인트 스템의 2B, 3위 이상 요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결과가 결국 가속 승인이죠. 가속 승인까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2B, 3위 이상 결과가 10월 말 또는 11월 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간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중간 분석.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사측은 이 가속 승인을 추진을 할 텐데 국내의 임상일상 그리고 이제 3상까지 5년까지 취합한 이 장기 추적 결과와 그리고 일본에서 10년치 현장 데이터 자료를 취합해서 결국에는 이 결과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속 승인에 이거 접근을 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2B, 3회 이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중점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히려 결과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답지를 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제가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왜 이제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미국 2비 3회 이상 결과에서는 오히려 국내보다 더 가능성이 좋을 수밖에 없느냐, 왜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미국의 CRO, EDC 시스템의 정밀도가 우위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CRO 업체 카토 리서치가 이제 조인트 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템의 데이터 품질이라든지 이러한 관리를 국내 식약처 대상으로 임상을 이제 했을 때보다 더욱더 정교하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오류율이 오히려 국내에서 진행을 했던 임상 데이터보다 더 낮고 그러면은 순도가 더욱더 높은 데이터가 미국 FDA로부터 노출이 되겠죠.
그렇죠. 맹검에 대한 엄격도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조인트 스템의 전체적인 이 임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CRO 업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류를 더욱더 줄여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FDA 평가 기조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미 여기에 대한 답지는 여러분들도 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FDA가 통계적 유의성을 우선 고려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MCID입니다. 이 MCID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주분들? 지금 식약처에서 이제 지난 반려 한번 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식약처가 왜 오리발을 내밀었냐? 이때 당시 식약처 규정에서는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에 사전 설정된 분석 방법으로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임상 3상 다 끝나고 나니까는 새로운 기준 MCID를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식약처가 요거를 구실 삼아서 니네 안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MCID가 뭡니까? 환자들이 느끼기에 내가 좀 나아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를 MCID라고 해요. 근데 이 MCID는 뭡니까? 어느 특정 기준으로 정형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혈압이랑 제 혈압이랑 다르죠. 그렇죠. 자, 조인트 스템을 맞은 환자도 결국 각각 이 체감 자체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는 이거를 좋아해. 난 이거를 좋아해. 맛집을 선점하는 기준도 다르듯이 하다못해 뭐 무릎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사람마다 다 기준이 각각 달라서 맛집을 선점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FDA가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뭐냐면은 FDA 기준은 이겁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이 MCID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자들 우선적으로 이 MCID를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게 맞다라고 FDA에서는 이렇게 지금 평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전에 8월 달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문서 나온 거 여러분들 이거 아실 겁니다. 이 문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서의 목적 자체가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서 MCID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인트 스템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전문가 2명이 임상 데이터와 국제 연구 기준을 근거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이 MCID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게 지금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 MCID는 이거 딱 정형화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환자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설계나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이제 뭐 같은 뭐 스팸을 다 먹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스팸을 이 1000명이 각각 느끼는 게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맛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맛있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네. 이렇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MCID 값이 달라질 수 없다. 그래서 단일 숫자를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미 답안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뭘로? MCID로. FDA가 결론적으로는 MCID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식약처를 통해서 이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뭐 알메피티리, EAP 뭐 요런 것은 결국 환자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요러한 삼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FDA는 식약처처럼 명확한 기준 하나를 놓고 옳다 아니다 요거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통증 감소 자체를 환자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서 낫냐 안 낫냐 그것만 이렇게 하나하나 환자 존중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MCID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식약처처럼 놓는다라고 하면은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식약처처럼 MCID를 기준으로 놓냐 안 놓냐. 근데 FDA는 안 놓는다. 안 놓기 때문에 환자 중심으로 기준이 환자라는 거예요. FDA는. 여러분들. 환자 하나하나, 환자 한 명 한 명의 그 값을 기준으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큰 값 하나를 기준으로 해놓고 너 이거 맞아놓고 나왔어 안 나왔어 요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조인트 스템의 2비 3회 이상은 오히려 국내 데이터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약 및 배양 기술 고도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 동결 기술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치료제 품질 자체가 향상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2021년과 5년 사이에 줄기세포 품질 관리 기준인 GMP가 강화가 돼서 실질 효과가 더욱더 지금 이제 증가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워맥 점수죠. 이 워맥 점수라는 것은 통증, 경직, 기능 장애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하는 건데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바스 점수라는 것은 당신의 통증이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것을 아시죠? 줄자. 이 줄자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이제 바스라고 합니다. 통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워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3상 기준으로 봤을 때 521.56점이 나왔어요. 이 정도가 나왔고 바스 같은 경우에도 25.16점이 나왔는데 미국 임상 예측치는 이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유사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많이 나면 크게 10% 정도 나오지만은 95%를 기준으로 적중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바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제 뭐 9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나냐면은 이게 이제 몸무게도 존재합니다. 몸무게라는 변수.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양 쪽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몸무게 자체가 막 100kg, 120kg 나가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보셔도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기 좀 드뭅니다. 여러분들 보기 드문데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이러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균이 90kg이에요. 평균 몸무게가 90kg이고 실질적으로 100kg 넘는 것은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몸무게가 왜 변수냐면은 몸무게가 무릎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여러분들 몸무게가 무릎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도비만 환자들 뭐 200kg 환자들 보면은 그냥 하루 종일 그 제자리에만 있잖아요. 그 이유가 걸으면 걸을수록 이 몸무게가 무릎을 계속해서 타격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변수로 지금 떠오를 수 있어서 약간의 편차는 일어나지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국내 임상과 유사하다. 그래서 국내 임상 결과와 이게 나머지 뭐 피값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동등하거나 뭐 비슷하게만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별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이 자물쇠를 따는 마지막 황금 열쇠가 MCID입니다, 여러분. MCID. 요거기 때문에 결과는 국내 식약처와 비교했을 때 마지막 자물쇠를 황금 열쇠로 따주는 거라서 오히려 반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죠. 이미 식약처가 MCID를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이 MCID는 뭡니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품목 허가가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FDA는 뭐예요? MCID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건 아니까는 이거를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반대로 긍정적이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럼 이 중간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임상 1상에서 3상까지의 5년 장기 추적 데이터 요거 이제 첨부하고 일본의 10년 데이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FDA가 이제 재팬의 이러한 지금 데이터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70% 이상 재팬의 자료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예요. 여러분들 일본의 엔화도 그렇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 있어가지고 일본의 자료까지 딱 이제 같이 취합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금상첨화의 비율로 가속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갭을 채워야 된다. 일단 기본빵으로. 기본빵으로 일단 이 갭을 채우고 35,000원이잖아요. 이 갭은 메꿔줘야죠. 방향성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네이처셀 오히려 더 이제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초입이 위치해 있다. 이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래서 전략방에 이제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전략방은요 저 혼자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5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출신과 보험권 출신, 그리고 은행권, 그리고 이제 증권가 출신, 이렇게 해서 5인 체제로 이 전략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의 다 이제 주류가 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기관의 특징이죠. 주력주 하나는 항상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전략방에서는 8월 28일 날이었죠. 자, 요때 8월 28일 날 전략방에서는 주력 매매로 로보티즈를 끌고 갔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 8월 28일 날에 장 마감하고 나서 어떠한 공시가 나왔죠?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는 누가 보더라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악재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연금 출신 분이 이 공시를 확인을 하시자마자 일단은 호재 공시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악재를 호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부터 출발점부터가 개인과는 좀 상당히 반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국민연금 출신, 잔뼈가 좀 굵으신 분인데 이분이 로보티즈 공시 보시고 바로 이렇게 매수가를 쫘르륵 이렇게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로보티즈를 실질적으로 이 이하 가격은 매수 체결이 안 되고 8월 28일 날 84,000원 1차 매수만 체결이 되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8월 28일이 요때입니다. 음봉으로 떨어진 날. 근데 그 다음 날 유증이 일어나서 좀 가격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체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6만 원까지 쭉 이렇게 끌고 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끌고 가는 주력주가 하나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실제로 이제 9월 26일 날 전략방에서 보험권 출신 분이 9월 26일 날에 SK하이닉스를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9월 26일이 언제냐면은 자, 요때죠. 9월 26일이 요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비중을 못 태웠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마이너스 5에서 6% 떨어지는 구간, 요 구간에 집중적으로 기관 출신들과 비중을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이런 상승.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항상 주력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조기 대선 때는 이제 코나하이 같은 거. 코나하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권 출신 분이 4월 15일 날에 요런 식으로 33,000원. 차트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음봉으로 떨어질 때 개인과는 반대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은 요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일단은 던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악재가 있나 찾아봅니다. 하지만 기관 출신들은 개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주식에 있어서 매수부터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주식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러한 부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코나아이도 요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요 음봉에 매수를 해서 75,000원까지 끌고 가서 2배 이상의 수익을 좀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로봇주로 또 핫한 종목 뭐가 있습니까? 원익홀딩스. 이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기관 이제 입장에서는 3월 5일부터죠, 여러분들. 3월 5일부터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이거 끌고 가셔야 된다. 이때 가격이 얼마였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의 가격이 4,400원이었을 때. 요때부터 주력 매매로 같이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지금 주가도 얼마입니까? 14,600원. 3배 이상 급등을 했죠. 이처럼 이 전략방에서는 말 그대로 기관 출신의 뷰를 직접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뷰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뷰로 어떠한 물고기를 지금 잡아야 되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출신부터 은행권, 보험권, 증권가 출신들과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기관의 시각을 어깨너머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기관처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방에 계신 주주분들도 기관이 왜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걸 활용해서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는지 알겠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수익을 내셨었고요. 그래서 실제 기관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월 25일 목요일 날에 상승 나왔던 것처럼 자, 급등주 돌파 매매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있어서 기관의 시각을 선점하다 보니까는 수익률도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략방에서는 소액이신 주주분들이 대다수인데 자, 소액에서 요 정도 수익을 내셨다는 것은 뭡니까? 1,000만 원, 500만 원 운용하시는 분이 한 달에 수익이 40%에서 5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또 복리잖아요. 복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나이키 곡선처럼 계좌가 향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관 출신의 전문가들과 5인 체제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 이 모내기를 좀 하시면서 수확의 기쁨까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